어느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가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혼자서 잘 살아왔을까 돌이켜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덤덤한 척 인생을 살아보려 하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오늘은 괜시리 적적한 마음에 사연을 한자 써보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살지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미래는 길지 않았네요. 그게 참 허무했어요. 의사라는 양반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이면서 왜 정작 자신의 몸을 등한시했는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때는 참 하늘에 대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가망이 없을 거라는 말을 스스로 내뱉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처참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제 남편은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그렇게 돈만 열심히 벌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사는 걸까? 물론 아들 하나 키우며 주부로 살아온 삶도 참 뜻깊은 인생이었지만 앞으로의 노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노후에는 당연히 남편이 함께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그토록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미래에 저 혼자 살게 된 거잖아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입장이 되다 보니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노후에는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면서 당신이랑 여행도 같이 하고 싶네. 봉사하는 삶을 살며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기로 한 저희 부부였기에 그때 했던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이 놓고 간 그 재산들은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곳에 손길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게 진정으로 남편과 제가 원하는 삶이었지 싶어서 큰 결단을 내렸네요. 그때부터 저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봉사를 하고 틈날 때마다 기부를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어찌 그런 삶을 살게 됐냐고 참 대단하다고 칭찬들을 하셨지만 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 욕심만 가득해서 넘치게 채우는 삶보다는 하나씩 덜어내고 비우는 삶이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었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남편과 함께 해외를 다니며 봉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쓸쓸하게 혼자 다니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의 소원을 대신 이뤄주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정말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오히려 인생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봉사의 마음은 합칠수록 더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한국 봉사자들을 모아서 함께 다닐 때가 있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저희 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인 저를 보러 올 겸 봉사활동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열심히 해주던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어느샌가 유독 열심히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하며 궁금해하던 찰나 알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만났다는 것을요. 피부가 유독 하얗고 청순하게 생긴 20대 여자 봉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참 성실하고 야무져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말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해서 다른 봉사자들과는 영 섞이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네요.
젊은 친구가 참 열심히 하네. 쉬어가면서 하지. 괜찮습니다. 쉼없이 움직여야 잡생각이 사라져서요. 나랑은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었지? 네, 1대1로 대화를 나눠본 건 지금이 처음이지만요. 학생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아유, 직장 다니면서 봉사활동은 힘들 텐데. 그냥 프리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길 닿는 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아유, 혼자 봉사활동 하러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우고 싶은 잡생각이 있나 보지? 어렸을 적에 보육원에 맡겨졌거든요. 그 이후로 부모님이 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 성인 되고 나면 잊혀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서운하고 화가 나요. 그런 생각들이 절 지배하면 자꾸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사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가 아니라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야. 날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게 남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지. 나도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시작한 게 이 일이라 나도 비슷한 마음이야.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남한테 전달이 되더라.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않아도 돼. 감사해요. 위로가 되네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후 급격히 친해졌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그 봉사자에게 유독 눈길이 많이 갔어요. 성장 환경을 들어보니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상처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안 좋은 길로 새지 않고 저렇게 봉사를 하며 인생을 살기로 한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봉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저에게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있노라고 고백했고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저와 속마음을 털어놨던 그 봉사자라는 걸 밝혔습니다. 하라는 봉사는 안 하고 연애질을 해? 하며 농담식으로 물었더니 아들이 머쓱해하면서 웃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괜찮고 또 예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그래, 뭐 괜찮은 사람 같더라. 잘 맞나 봐. 상처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니까 넌 절대로 상처 주지 말고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알콩달콩 지내. 엄마는 무조건 응원한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라온 환경보다는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씨를 본다면 아들의 여자친구는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덤벙대는 아들의 성격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며느리감을 원했는데 딱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다가 슬슬 결혼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 또한 가족이랄 게 없기 때문에 결혼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간소하게 반지를 나눠 끼는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저도 뭐 딱히 부를 하객들도 마땅치 않고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모자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해외에서 봉사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그냥 가끔 메시지만 주고받는 정도로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으로 자주 와서 봉사를 거들었습니다. 신혼인데 왜 남편 두고 여기 왔냐고 물으면 어머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며 말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통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들을 수 있었고 든든한 배우자가 제 아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네요.
어쩜 이렇게 착하고 예쁜지 제가 지역을 이동하는 때가 오면 어김없이 달려와서 필요한 것들을 살뜰히 챙겨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찌 그렇게 종알종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주는지 살짝 서먹했던 아들과 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결혼이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어요. 인생에 전혀 없었던 유일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있을까 두려웠거든요. 부모도 없고 혼자 자란 저를 좋게 봐주실 어르신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항상 감사해요. 사실 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내세울 게 뭐가 없어. 이렇게 싹싹하고 착하고 생각이 깊은데 오히려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 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너희들이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줄 건 없지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빌 언덕쯤은 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저 진짜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잘할 거예요. 제가 어머님 끝까지 책임질게요. 나중에 만약 아프고 병드시면 제가 병간호 다 할게요. 그렇게 말해주니 말만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아들도 장가를 보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누면서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게 제 작은 바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절 보러 왔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머님, 저 현수 씨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글쎄 현수 씨가 저 몰래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더라고요.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네.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쳐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미 돈을 들고 나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아직도 그 지인을 믿고 있어요. 이놈을 내가 아주 등짝을 세게 후려치든지 해야지. 있어봐라. 전화 좀 해보게.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머님도 현수 씨 잘 아시잖아요. 자존심 빼면 시체인 거. 저한텐 돈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고 어머님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큰일 치를지도 몰라요. 일단 모른 척하고 계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어머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버려뒀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그래, 잘했다. 그 빌려준 금액 대충이라도 아는 거 있어? 그건 또 몰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 그놈 그거 경제관념 없는 거 어릴 때부터 걱정했는데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나.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고 뭐든 도와줄 테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돈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서. 알지, 다 알아. 이번만 잘 넘기면 걔도 아마 깨닫는 게 있을 거다. 그래도 이렇게 달려와서 말해줘서 고마워. 너도 참 고생이 많어. 해외에 있는 시어머니 안부 살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어머님이 좋아서 오는 건데요. 아들이 자꾸만 며느리를 속상하게 하길래 제가 며느리한테 돈을 좀 쥐어줬어요.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맘 같아서는 아들한테 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며느리 상황이 난처해질까봐 그러진 못하고 그저 며느리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럴 땐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만 봐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는 몇 번 더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봉사를 함께 했고 넌지시 결혼 생활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엄마인 입장인지라 아들 뒷담화를 듣는 게 영 유쾌하진 않았지만 며느리가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친정이 있기래 친척이 있기래
그렇다고 막역한 친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혼자 살았기 때문에 외로워서 시어머니에게 잘 기대는 건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한편으로는 딸 같은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전 참 난처했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봐야 하는 건지, 아들 뒷담화를 같이 해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해줘야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저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며느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만 했네요. 아무튼 며느리를 겨우 달랜 후 다시 한국으로 보낸 후에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적적하더라고요. 이제는 해외 생활도 너무 지치고 나이도 점점 먹어갈수록 체력도 딸리는데 이제 슬슬 한국에서 생활을 하며 지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쩔 땐 머리가 핑 돌기도 하고 기력이 없어서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단순하게 피로감이 쌓인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인 어느 날 전 갑작스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한참을 차로 달려서 입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희귀병에 걸렸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장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봉사자 중에 제 며느리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는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제 손을 잡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제가 며느리를 말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유, 그만 좀 울어. 아직 확실치 않대. 정밀검사 받아봐야 한다잖아.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진짜 큰일 나요. 아유, 그래, 알았다. 일단 진정하고 상황 파악 좀 하고, 응? 아들한텐 아직 알리지 마. 괜히 일하는 애 걱정하느라 사회생활 못할까 걱정되네. 그건 걱정 마세요. 그 사람 마음 약해서 잘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어머님 안부 챙기러 간다고 하고 온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님, 몸은 좀 움직일 수 있으세요? 아유, 모르겠어. 아까는 몸이 마비된 것처럼 힘이 안 들어가더니 이젠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병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유명한 병원 좀 알아보고 예약해 드릴게요. 급하니까 이 근처로 예약할까요? 아무래도 정밀검사는 한국에서 좀 받아야겠어. 한국은 여기서 엄청 멀 텐데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타지에 있어가지고 몸이 상했나봐. 이제 한국 가서 좀 쉴까 하고. 해외에서 떠도는 게 인생의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 뭐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 의사 말 들어보니 내 몸이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네. 그래서 말인데 나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 좀 끊어다오. 그리고 정밀검사 잘 보는 대형 병원 좀 알아봐야겠다. 네, 알겠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안정을 일단 좀 취하세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어요. 고민이 많아진 표정이더라고요. 아마도 저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니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다음날 바로 며느리가 서류를 들이밀기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100%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는 평소같이 절 돌보더니 넌지시 운을 띄우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 곧 한국 가시잖아요. 그 전에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언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제 유언장이요.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더니 며느리가 상황을 수습하며 변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는요,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유명인들 보면 미리 유언장 많이들 써놓으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도 있대요. 전 어머님이 잘못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만에 하나 어머님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난처하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좀 작성을 해드렸어요. 내 유언장을 네가 작성했다고? 오해는 말아주세요. 전 어머님의 분신이나 다름없잖아요. 만약 어머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고 대충 유추해보고 적어본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파서 쓰러져 희귀병 진단을 받으니 득달같이 유서를 써왔다뇨.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유서를 들이민다는 게 저로서는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심지어 읽어보니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제 재산 대부분을 며느리 쪽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 아직 살아있고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읽어봤어. 내 유언장을 이런 식으로 쓴 이유가 있니? 보니까 죄다 네 앞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어머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머님 재산을 가로채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상황이 급박해서 그래요. 저 진짜로 어머님이 뭘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욕심도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여태껏 가져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한낱 물질적인 걸 탐낼 수 있겠어요. 전 저희 가족을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최대한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제 앞으로 다 해놓으셔야 해요. 어머님 아들이 지금 무슨 짓 저질렀는지 아세요? 카드 돌려막기에 도박까지 하다가 신용불량자 됐고요. 지금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투자인지 뭔지 잘못해서 싹 다 날아가는 바람에 다 압류까지 됐다고요.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은 못했는데요. 저희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해요. 어머님이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다 뺏겨버릴 거예요. 그나마 돈을 지키려면 제 앞으로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들 지금 정신도 많이 이상해요. 더 이상 어머님을 보살피고 싶지도 않대요. 인생 다 내려놓고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같이 살고 있어서 목숨 부지하며 사는 거지 만약 제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놓고 꼴에 이렇게 망해버린 거 어머님한테 들키고 싶지 않대요. 절대 말하지 말아달래요. 저 혼자서만 소가리를 했던 건데 제가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났겠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이상한 거 알아요. 어머님 유언장을 제가 멋대로 작성해서 괘씸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살아날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어렵게 지켜낸 재산이잖아요. 그거 다 탕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주시는 게 순서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 아시죠? 생활력 하나 끝내주는 거. 어머님 재산 제가 기필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들 제가 다시 사람 만들어 놓을게요. 철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정신 차리면 그래도 성실하게 잘 해내더라고요. 만약 어머님이 잘못되더라도 전 평생 남편 챙기면서 잘 살겠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병간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 얼굴 보면 괜히 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테니 일단 어머님 상태가 괜찮아지실 때까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 그 재산 다 뺏기기 전에 며느리 앞으로 해달라 이 말이잖아. 그래, 네 말 잘 알아들었고 일단 나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아들이랑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 적어도 가족 모두가 있을 때 이걸 결정해야 맞지. 그 사람 지금 연락 안 될 거예요. 도망자 신세거든요. 아마 요 근래 연락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애가 그렇게 망가진 거야? 신랑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으면 너가 좀 말렸어야지. 왜 일이 이 지경이 됐냐고. 어머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마음 겨우 붙들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솔직한 심경으로는 지금 이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거든요. 그나마 어머님이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으셔야 모두가 살고 평화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이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머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저라면 며느리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아, 의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로서는 갑작스러워서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시어머니 쓰러지니까 유언장부터 내미는 게 정상으로 보이니? 어머님, 저 여태껏 어떤 며느리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수 씨가 어머님 책임져 줄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이 엉망되니까 어머님도 버리는 아들인데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서 간호라도 해줄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난 이게 강압적으로 느껴진다고. 나도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 오늘따라 왜 그래? 너 스스로도 이상한 건 느끼지?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머님 병들고 죽어가면 누가 어머님 곁을 지켜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며느리가 최고라고 어머님도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께서 제 말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너 지금 협박하니? 서운해서 그래요. 막말로 어머님 저 없인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저라면 고마워서 먼저 제안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며느리는 이 집안의 노예고 종이고 파출부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먼저 사인하세요. 그럼 다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저 그럴 권리 있잖아요. 그래, 일단 진정하자. 사인은 천천히 생각을. 어머님도 외롭게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고독사 안 하시려면 여기 사인하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은 돈에 미쳐가지고 어머님까지 등쳐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어머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며느리는 점점 더 강하게 절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미쳐있는 사람 같았다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멈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 저는 알았다. 내가 사인은 꼭 하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 좀 정신 들면 곧 해줄게.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과 단절된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저는 며느리의 말만 믿고 아들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아들의 상황을 먼저 직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전 결국 며느리 몰래 한국에 혼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며느리의 눈을 돌리는 데 성공했고 일단 며느리에겐 다른 곳에 볼 일이 좀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네요. 그리고 같은 봉사단원 중에 한 분의 부축을 받아서 가까스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더니 문도 닫혀 있고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고 귀를 대봤더니 아주 조용한 거예요. 이놈이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어서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유일하게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는 지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무슨 원룸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의외였지만 그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웬 거렁뱅이였습니다. 엄마? 몰라볼 뻔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인 걸 목소리를 듣고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이런 꼴로 살고 있을 줄 몰랐던 저는 상상도 못한 광경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아들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젠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에 못 온다 하더니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고. 너 진짜 사고 쳤어? 그래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압류당해서 여기로 이사와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사고를 쳐요? 빚쟁이는 또 뭔데요? 며느리한테 다 들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무슨 사고를 어떻게 친 거야? 숨기지 말고 지금 당장 얘기해 어서. 엄마, 난 그런 적 없어요. 돈만 열심히 벌었다니까요? 오히려 엄마가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해외에서 사기당해가지고 한국에도 못 들어오고 빚만 갚고 있다길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보내주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기를 왜 당해? 분명 그랬는데? 누가? 며느리가? 엄마 상처받을까봐 티내지 말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했는데. 너 왜 엄마 전화는 안 받아? 엄마한테 사기친 일당이 나한테도 피해줄 거라고 와이프가 내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줬죠. 넌 꼴이 왜 이래? 쓰리잡 뛰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아들과 의사소통이 한동안 되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상황 파악이 된 저는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양쪽에 모두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아들이 빚을 졌고 도망자 신세라고 해놓고 아들에게는 엄마인 제가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말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양쪽에 돈을 받아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아프게 되자 득달같이 유언장을 들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긴 걸로도 모자라서 제 재산을 홀랑 낚아채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마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 본인이 했던 악행들이 들킬까봐 마지막 대형 사기를 치고 도망갈 생각이었겠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착하고 순진했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던 건지, 어쩌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다가왔던 건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며느리가 절 쫓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과의 재회도 잠시 며느리가 곧 들이닥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전 일단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린 후 인기척이 들리면 화장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에 화장실에 급히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자 며느린 대뜸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진짜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야? 글쎄 날 두고 도망을 치셨다니까? 엄마가? 그래. 혹시 연락받은 거 없어? 내가 연락을 어떻게 받아. 자기가 내 핸드폰도 가져가 버렸잖아. 지금 난리도 아니야. 어머님 또 사고 치셨대. 일단 내가 돈으로 막아보긴 하고 있거든? 당신 돈 좀 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긁어 모아올 수 있어? 엄마 사건 수습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달라는 거지. 내가 엄마랑 얘기 좀 나눠보면 안 될까? 아들이 돼가지고 엄마랑 대화 한번 못 해보는 게 말이 돼? 내 핸드폰이나 내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 어머님 지금 마음 엄청 약해지셨거든? 아들한텐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엄청 불안해하셔. 아들한테 그런 모습 들키면 진짜로 어머님 무슨 선택하실지도 몰라. 지금은 내가 일단 중간에서 말 돌려가며 잘 수습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신은 내 말만 믿고 따라줘. 어머님 살리고 싶으면 이곳저곳 대출 좀 받아줘. 마지막이야. 어차피 금방 갚을 거니까 사채도 괜찮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딱 봐도 제비처럼 생긴 외국인인데 아무리 봐도 위험해.
내가 옆에서 딱 붙어서 어머님 지킬 테니까 당신은 돈만 열심히 벌고 있으면 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토록 시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참 좋겠어. 나 같은 와이프도 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효도할 수 있어서. 아무튼 내가 아주 동네 북이지. 아니, 어머님은 맨날 나한테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니까? 그 말을 몰래 듣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유산 내놓으라고 강제로 사인하라 할 땐 언제고 제 아들에게는 절 완전히 사고만 치고 다니는 형편없는 엄마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희 모자 관계가 느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돈독했더라면 서로 오해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메시지로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 줄 동안 며느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괘씸한 년 같은 이라고. 그러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어찌나 새하얗게 질렸는지 딱 봐도 범죄 현장을 들킨 범인 같았습니다. 어머님, 한국에 계셨어요?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의심돼가지고 혼자 왔지? 아들이랑 내 사이 가로막고 단절시켜놓고 넌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한몫 제대로 챙겨서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험이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유언장을 들이밀 수가 있냔 말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머님,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무슨 개똥 같은 말이야? 모자 사이 갈라서게 해놓고 양쪽에서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뒷돈 챙기는데 가족을 위한 일이냐고? 다 너를 위한 일이겠지? 아주 착한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겠어. 네 신랑 꼴을 좀 봐라. 돈 버느라 바싹 말라가는데 이걸 보고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거야? 사실은 현수 씨가 너무 낭비가 심하길래 저라도 좀 돈을 모아놔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충격요법을 좀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됐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모았던 돈 전부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늘 봉사하고 기부하시는 거 존경스럽고 좋게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자식은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기부만 하시니까 언젠가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봐 두려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오잖아요. 전 그때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제가 도망이라뇨.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요. 진짜 오해입니다. 네가 생각해도 지금 네가 하는 말 이상하게 들리지? 변명도 그럴싸해야 믿어주지. 가짜는 핑곗거리 대충 만들면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네가 여태껏 날 어떻게 봤는지 잘 알겠고 이젠 다 들통났으니 네가 가져간 돈 토해내면 되겠네. 네? 무슨 돈이요? 네가 우리 아들 착취해서 받은 돈, 나한테 거짓말해서 받은 돈 말이야.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거 다시 돌려주면 그 뒷일은 내가 다시 생각해볼게. 생활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다고? 그게 말이 돼? 갑자기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저도 어쩔 줄 몰랐어요. 저 진짜 불우하게 자라온 거 아시잖아요. 제 주제 좋은 남편 만나 시집 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돈이 만져지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태껏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 번쯤은 꾸며보고 싶었어요. 네일도 하고 옷도 사입고 가방도 사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더 대접받고 싶어지고 그러려면 돈을 더 쓰게 되고 무한 반복이었어요. 가난했던 제가 돈 맛을 알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년이 뭘 배웠겠어요. 절제도 모르고 펑펑 써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돈은 다 쓸모없다는 거. 어머님 말대로 물질은 그저 짐덩이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돈 가로챈 건 정말 죄송해요. 저도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자식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며느리로만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하셨잖아요. 전 어머님한테 버림받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전 가족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 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을 수도 있지. 사치 한번 부려보고 싶을 수 있지. 하지만 나한테 유언장을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한 건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 거짓말까지 보태가면서 내 유언장에 사인 받아가면 내 재산이 전부 네 것이 될 줄 알았어? 법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이토록 멍청하고 한심한 것도 견딜 수 없고 내 아들 골수까지 뽑아먹는 흡혈귀 같은 너를 난 도저히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장 이혼해. 그리고 정산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한테 사기치고 얻어낸 돈은 내가 다시 받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어머님,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꼭 이렇게 매정하게 며느리를 내치셔야겠어요? 지금 이 하루하루가 어머님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며느리와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이제라도 반성하면서 어머님 보필 잘하겠습니다. 저 돈에 잠시 욕심낸 것 말고는 어머님한테 늘 진심이었어요. 제가 어떤 며느리였는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헛소리를 내뱉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작전을 바꿔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용서를 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데 참 인생 더덥고 허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며느리만큼은 정말 많이 믿고 의지했었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컸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며느리 말대로 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거고 인생 끝자락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괘씸한 며느리를 처단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저희 아들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둘 수는 없었어요. 아들도 소름 끼치는 며느리의 행동을 알게 되자마자 이혼을 선언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 온 목적이 정밀 검사였기 때문에 열일 제쳐두고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였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에서는 희귀병이라고 했던 게 한국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었던 거예요. 검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지 몇 번의 정밀 검사 후 전 치료와 수술만 하면 예후가 좋을 거라는 소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땐 정말이지 제 2의 인생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통쾌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제가 빨리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멍청한 신랑 구워 삶아 먹으면서 재산을 다 빼돌릴 생각이었겠죠. 이제는 인생도 늘어났겠다, 내 맘대로 해봐야겠다 싶어 며느리의 과거를 들춰보기로 결심했네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글쎄 며느리는 보육원 출신이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 버젓이 부모도 있었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며느리는 어린 시절부터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가족과는 거의 단절된 채로 살고 있었고 심지어 부모를 버리고 돈을 훔쳐 달아난 전적이 있더라고요. 이미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만 2명이었고 그마저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돌려 야반 도주를 해
또 같은 수법으로 옮겨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아주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런 여자를 참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으니 제가 참 보는 눈이 없었네요. 며느리를 만난 이후로 저와 제 아들은 인생이 피폐해졌고 인생 자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돌려놓을 차례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만나 제가 뒷조사한 것들을 읊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껏 널 제대로 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토록 날뛰고 있었던 거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넌 사람 잘못 만났어. 난 끝까지 너한테 손해봤던 걸 받아낼 거고 벌받게 할 거야.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 미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전 스스로 반성하고 벌 받을게요. 네가 내 건강을 챙겨준다니 웃기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사람 미워하면 뭘 해요. 세상 떠나면 다 소용없어지는데. 저라면 미워하는 모든 마음 내려놓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하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구나. 에이, 설마요. 한국 병원이 좋긴 좋더구나. 정밀 검사를 아주 심층적으로 해줬는데 내 몸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 네? 나 시한부 아니라고. 표정 보니 많이 실망한 눈치네. 이젠 난 한국에서 살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고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당분간 내 인생은 너를 처단하는 데 쓸 예정이야. 처단이라뇨? 그 말 너무 무섭게 들려요. 저 진짜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어머님은 부족함을 모르시잖아요. 열등감도 박탈감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불쌍한 여자 한 번만 이해해준다 치고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내가 진짜 시한부였다면 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서 야반도주하고 또 다른 대상을 몰색했겠지. 그게 네 방식이잖아. 해외에서 봉사활동 시작하게 된 것도 돈 많은 자산가를 찾아서 접근하기 위해서였다지? 한국이 좁으니 이젠 해외까지 진출했나봐? 불쌍한 걸 보면 못 참고 측은지심 느끼는 사람 본성을 이용해서 아주 잘도 구슬리고 빼먹었더구나. 나는 네 인생이 진심으로 불쌍하다. 그렇게 살면 인간으로서 자기 혐오 안 생기니? 네 인생이 하도 불쌍하고 한심해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볼까 생각도 해봤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주면 너 다른 데 가서 또 사기칠 거잖아. 너 같은 애들은 그냥 교도소에 살면서 정신교육 단단히 받아야 돼. 그래야 철이 들지. 어머님, 진짜로 절 고소라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한땐 가족이었잖아요. 이건 누워서 침 뱉는 거나 다름없어요. 법적인 공방 진행해봤자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리고 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드릴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몸으로 때우라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어머님, 이런 걸로 감옥 안 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너도 인생 살아보니 알겠지? 집요한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 나도 너만큼 꽤 집요하고 집착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봉사하고 기부하며 사니까 사람이 온순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 사람 잘못 봤어. 그동안 네 범죄 경력도 쌓였을 테고 증거들도 차곡차곡 보관해놨으니 이제 고소만 하면 되거든. 그 전에 우리 아들이랑 얼른 뒷정리부터 해라. 뻔뻔하게 기회를 달라는 말만 하더니 결국엔 오열을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혼 과정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잘도 꽁쳐놨는지 합의금이랍시고 돈을 싸들고 오더라고요. 그깟 돈 저는 필요 없었어요.
저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괘씸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처 없이 합의 없이 혼내주려고 합니다. 비록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 좌절스럽진 않아요. 전 이미 시한부라는 지옥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저에게는 너무 선물 같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마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희 아들도 어느새 잘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저희는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지 피해자가 자책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씁쓸한 점이 있다면 만약 남편이 제 곁에 있었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한 고비를 겪었으니 이젠 다른 고비도 잘 넘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은 앞으로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보게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